저 다보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아과 양소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요즘은 아이를 한 명만 낳고 계시는 분들이 좀 꽤 많아요. 외아들이나 외동딸 이렇게 데리고 있는 분들이 많고 갑자기 열이 났을 때 꼭 오지 않아도 되는데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 또 저한테 와서 질문하실 때 보면은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고 좀 부족하지만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리 설문조사를 먼저 좀 선생님들이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질문에는 이런 알레르기 비염, 뭐 가려울 때 먹는 약은 무엇이 있는지, 뭐 성장 발달, 심폐소생술, 아토피, 호흡기 질환, 그리고 다보스 병원 응급실에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 이 짧은 시간에 대답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좀 모아서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혹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진료 보러 오시면은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많이 응급실에 오는 발열, 설사, 구토, 그리고 열성 경련, 그리고 아기가 뭘 먹었을 때 할 수 있는 처치들, 그리고 응급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응급실에 가장 많이 오는 주요 원인은 열이에요. 열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제 레지던트 때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응급실에 근무를 하다 보면 한 새벽 1, 2시 정도까지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저도 당직이니까 이제 잠을 자려고 막 누워 있으면 새벽 3시나 4시 정도에 꼭 콜이 한 번씩 와요. 와갖고 이제 간호사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선생님, 애기 왔어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예, 애기 왜 왔어요? 뭐 아파요 많이? 그럼 열이 났대요. 그럼 열이 났어요? 그러면 왜 열이 뭐 오래 났어요? 아니요, 지금 처음 났나 봐요. 그래서 처음 났어요? 그럼 뭐 열이랑 같이 무슨 증상이 있나 했더니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열제는 먹고 왔나요? 해열제도 안 먹고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한 10몇 년 전인데 그때도 열이 단 한 번 새벽에 나면 엄마들이 많이 응급실로 뛰어왔었어요. 대부분 이제 열이라는 거는 38도 이상을 우리가 이제 열이라고 하고 이제 직장에서 쟀을 때 그걸 의미를 해요. 열의 원인은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뭐 아데노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 걸렸을 때 그리고 폐렴, 요로감염, 중이염, 장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의사들이 찾아야 될 것들이고 열이 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기본은 해열제예요. 근데 이제 여러 유튜브나 여러 방송들에서는 해열제를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근무하다 보면은 열이 났을 때 어떻게 처치하지 못하고 열을 좀 방치했을 때 열이라는 것은 몸에서 많은 면역작용이랑 싸우고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해열제를 먹지 않으면 가끔가다 중이염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어떤 질환이 너무 심해졌을 때 예를 들면 청각을 잃는 아이들도 있고 또 갑자기 뇌염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고 아이에 대해서 잘 판단이 서지 않았을 때는 해열제를 먹이는 게 좀 사실 중요해요. 그러면 해열제를 먹었을 때 아기가 몸무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먹어야 되냐 그게 좀 궁금한데 대부분 몸무게의 3분의 1이라고 기억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뭐 15kg면 5cc 정도, 10kg면 한 3.5에서 4cc 정도. 그럼 이 타이레놀이랑 브루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먹는 게 이 두 가지인데 많이들 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타이레놀은 그냥 진통제 역할만 하는 거고요. 이 브루펜과 맥시부펜은 두 가지는 비슷한 계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소염 진통제 그런 작용이 있어서 염증을 좀 도와주는 그런 작용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말에 토요일이랑 일요일날 병원은 갈 수 없고 아기 컨디션은 너무 좋다. 그럼 집에서 조금 버텨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요 타이레놀이랑 브루펜을 2시간 간격으로 교차를 복용을 해도 되고 아기가 컨디션이 너무 좋다? 그럼 조금 지켜봐도 되는 거고요. 새벽에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얘를 깨워갖고 약을 먹여야 될까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굳이 안 먹여도 돼요. 너무 애가 처지고 지쳐하고 막 쌕쌕거리고 이러는 게 없다면 잘 자는 애라면 굳이 새벽에는 안 먹이셔도 되고 좀 지켜봐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너무 많이 나면 뭐 이렇게 스펀지나 물수건 이게 테피드 마사지라고 하죠. 그렇게 따뜻한 물로 목이나 등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분을 닦아주면 좋고 이렇게 이제 패치 같은 거 머리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해열 작용은 없지만 그냥 아기를 시원하게 해서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거니까 해열제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도와주는 역할로 써도 그건 무방합니다. 그렇다면은 발열이 났을 때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예를 들면 이제 집에 있는데 열이 조금씩 나는데 괜찮아, 아기 컨디션이.
근데 예전에 한번 버티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씩 계세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7일 이상 났을 때, 그리고 열이 꽤 나는데 5일 이상 그냥 일반 병원에 있으면은 이럴 때는 반드시 피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항생제 먹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꼭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러면 오시겠죠. 의식 소실이 되면 응급실로 오시겠죠. 그리고 이제 탈수 증상, 잘 노는 것 같지 않고 소변량이 평소 보는 것보다 좀 안 본다든지 처지려고 한다든지 자꾸 자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탈수 증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오면 물어보면 애기 잘 놀아요? 좀 처져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탈수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경련은 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3개월 미만의 아기들, 특히 90일 미만의 아기들은 반드시 바로 병원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는 엄마의 면역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웬만해선 안 아파요. 아무리 뭐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하더라도 거기다 이제 모유수유까지 하게 된다면은 엄마의 면역과 IgA가 다 같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이 났다? 이거는 A가 폐혈증에 걸리거나 뇌수막염에 걸렸거나 뭐 요로감염에 걸렸거나 이런 거가 반드시 감별돼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3개월 미만의 아기가 열이 나면 반드시 3차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이때는 사실. 네. 발열 다음에 이제 설사입니다. 요즘 노로바이러스랑 로타바이러스가 많아서 이제 설사나 열나고 두통 나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럼 이제 설사 때는 그러면 꼭 어머니들이 오셔서 꼭 입원을 해야 되냐, 약을 먹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우선 설사는 원인은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가장 이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노로나 로타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유당불내증, 우유 같은 걸 먹었는데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아기들 같은 경우 알레르기 질환일 때도 설사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영아 같은 경우는 설사를 많이 하는 경우는 반드시 알레르기 질환을 감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식중독일 때 혈변을 같이 보겠죠. 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세균성 장염일 때, 이럴 때도 설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설사였을 때 즉시 진료를 봐야 돼요. 좀 지켜봐도 되고 별 큰 문제가 아니고, 병원에 갔을 때 설사가 나도 사실 해줄 수 있는 약들이 별로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설사라는 거는 자기가 몸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의사들이 사실 도와주는 게 우리가 처방해 주는 약이에요. 특별한 약을 줘서 설사를 없애는 건 없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갖고 있는 대장에서 육모세포가 있거든요. 그 육모세포가 어떤 바이러스의 침투를 받아서 육모세포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 그렇다면 상처를 입으면은 음식들이 다 들어왔을 때 대장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속 설사로 내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바이러스와 이런 질환들이 다 나가야지 아기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기가 잘 먹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의사들의 역할인데, 그렇다면 왜 언제 꼭 병원을 가야 되냐면, 애가 혈변을 봤을 때 변이 이제 빨간 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탈수, 이것도 이 탈수가 된다면 몸에 전해질의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수액을 좀 공급해 줘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사는 스스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음식물을 거부했을 때, 그리고 배가 아팠을 때, 이럴 때는 장죽첩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설사는 그럼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평상시처럼 잘 먹이시면 돼요. 그냥 똑같이. 뭐 특별한 거 없이.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매운 음식이나 애들이 좋아하는 뭐 떡볶이 뭐 이런 건 안 먹이시겠지만 빵 이런 거는 좀 자극적이고 소화하기가 어려운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잘 먹이고 또 자극적인 거 이런 거 피하고 아기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아기가 탈수가 있거나 아니면 열이 너무 많이 난다거나 그럴 때는 꼭 응급실이나 아니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수액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구토입니다. 구토는 이제 발열 다음에 가장 흔하게 많이 오는 병인데, 구토는 돌 전에 애들이 많이 토해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장기가 다 뱃속에서 완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돌, 두 돌 이럴 때마다 이제 장기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미성숙해서 아직 토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돌 전에 좀 토가 많이 흔하고, 그래서 그 돌 전에 구토의 원인을 보면 1세 전에는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아기들이 토를 많이 해서 아기들 데리고 오시면 선생님 아기가 토를 해요 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토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토를 하시나요? 애가 토를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제 물어보죠. 이게 흘리나요? 아니면 분수토를 하나요? 이제 그렇게 많이 물어보면 대부분 흘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흘리는 게 이제 먹고 나면은 제대로 트름하지 않는다거나 막 그랬을 때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게 대부분 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기들이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이고 장이 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토하는 게 아니라 많이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류성 식도염은 사실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약을 먹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6개월 그리고 8개월, 9개월을 기준으로 아이들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스스로 고쳐지는 병이고, 장이 커지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애기들이 분유를 먹을 때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공기가 들어가면 애기들은 장에 뭔가 상처가 나거나 뭐 염증이 생겼을 때 아픈 게 아니라 장이 팽창됐을 때,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있을 때 애기가 답답해하고 많이 보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토하거나 막 트름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많이 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간 건 아닌지. 근데 그 외에 이런 유문협착증이나 장염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구토를 너무 심하게 분수토를 많이 한다, 색깔이 좀 이상하다, 그럼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간단하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세 이상은 잘 아시다시피 장염 때문에 토를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요즘 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많았었잖아요. 그럼 애들이 많이 기침하면서 토한다고. 그래서 기관지염 때문에 토도 많이 하고, 또 열이 너무 난다거나 전신 컨디션이 떨어져서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구토를 했을 때 꼭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는 24시간이나 24시간이 지속되면은 애기 전해질이 몸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되고요. 녹색이나 핏빛,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적인 질환을 의심하는 병이고, 그리고 이 핏빛은 피가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이때도 응급실에 오셔야 됩니다. 분수 같은 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뿜어내는 토를 말하거든요. 양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100cc를 먹었다면 100cc 이상을,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거 이상을 토해냈을 때 좀 분수 같은 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지 않았다, 이거 탈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 탈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12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냥 이럴 때는 기다리면 안 되고 와서 수액 치료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신생아 같은 경우는 먹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때 그 현저히 줄어드는 양은 1kg당 100cc, 그러니까 한 10kg 정도면 1리터 미만 먹었을 때인데 이렇게 보면 좀 너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신생아 같은 경우는 5kg일 때 500cc 이상, 원래 한 신생아는 5kg당 150cc 이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100cc 이하로 먹으면 얘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두시면 되고, 겉으로 봤을 때 눈과 입이 건조해졌을 때, 그리고 아기가 보채다가 갑자기 축 처졌을 때, 그리고 대천문 있죠, 대천문. 여기 이건 14개월에서 16개월 정도 다치게 돼 있는데, 앉아있을 때는 원래 움푹이 들어가요. 근데 누웠을 때도 움푹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얘가 탈수가 됐다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되고, 손발이 차거나 먹지 않고 처졌을 때, 이럴 때도 탈수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토는 꼭 장염이거나 그러지 않아도, 예를 들면 이제 머리 다쳤을 때, 이건 많이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떨어졌을 때 출혈이 되거나, 그때는 이제 뇌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얘가 구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표현을 할 때, 새벽에 갑자기 얘가 일어나서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토를 한다? 이건 정말 응급인 거예요. 이럴 때는 바로 응급실에 오셔야 되고요. 24시간 머리 다친 경우, 그 안에 또 머리가 아프면서 또 토한다? 그럼 또 오셔갖고 CT를 이때는 진행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토했을 때 꼭 병원에 오지 않고 지켜봐도 또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먹이느냐?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좀 급성기일 때 좀 기다렸다가 물을 조금씩 해서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급성기 때는 잠시 좀 쉬었다가 잠시 후에 물 포함해서 금식을 했다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소량의 물부터 좀 조금씩 먹이시면 되고요. 사실 요즘은 이제 병원이 다 근처에 있고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물까지 자꾸 토한다? 그럼 사실은 이제 병원에 많이 오셔서 최근 같은 경우는 오셔갖고 많이 수액을 많이 맞고 가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 낫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기가 먹는 게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좀 아기가 그 병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굶기지 않고 탈수되지 않게,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열성경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열성경련은 정말 너무너무 흔한 병이에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근무했을 때 응급실을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이 열성경련이 이렇게 흔한 병인지 저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학교 때 배울 때는 열성경련 흔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하루에, 제가 소아응급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다 보면 하루에 2-3명은 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2-3명 오고 안 와도 1명 이상은 오는 게 열성경련이, 그렇게 아주 흔한 경력이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놀라더라도 잘 대처만 하고 잘 지켜만 본다면 큰 문제 없이 잘 크는 게 열성경련입니다. 이 열성경련은 만 5세 미만에 흔해요. 만약에 만 5세 이상인데 열성경련을 한다? 이건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중추신경계통의 감염이지만 나중에 뇌에
간질이나 뇌염 이런 걸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대부분 가족력이 많아요. 그 뜻은 제가 이제 물어보죠. 엄마 아빠가 그 예전에 열성경련 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 근데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 아기 때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상의 조상들이 이미 했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가족력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성경련은 언제 좀 많이 하냐면요. 우선 가족이 좀 많이 했을 때 그럼 얘도 분명히 하겠죠. 그리고 한 번 했던 애는 또 할 확률이 높고 그럼 언제 많이 하냐면 애기들이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아니면 열이 고열이 지속될 때 그때 좀 열성경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열성경련을 좀 하는 애들은 한 37도 8이나 37도 5 올 때부터 제가 이제 해열제를 좀 먹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열성경련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약은 없기 때문에 열이 오르지 않게 좀 조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머리에는 사실 이제 뇌파가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머리는 뇌파가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 땅도 지진파가 늘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지진파가 있다가 자극이 오면 그 지진이 되는 거잖아요. 시발점이 있으면. 그것처럼 우리의 머리 뇌도 열이나 아니면은 애기가 너무 피곤하다거나 아니면은 차를 오래 타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그런 자극이 가해졌을 때 가만히 있던 뇌파가 갑자기 요동을 쳐서 경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 같은 경우는 머리 뇌가 아직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뇌파가 흐르는 속도가 빨라서 전신으로 퍼져요. 그래서 열성경련 하는 애들은 몸이 전신으로 떠는 거예요. 다 온몸에 팔다리가 같이 떨어요. 근데 만약에 팔 한쪽만 떨었다, 다리 한쪽만 떨었다, 눈이 한쪽으로만 풀렸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기들은 전신이 떨고 그리고 길지 않게 짧게 한다면 아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열성경련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경련 후에는 당연히 애들이 피곤해서 이제 좀 쓰러지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열성경련을 하면 절대 당황하지 않고 애기가 혹시 뭘 먹고 있는지 좀 확인해서 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기를 고개를 옆으로 해서 구토하지 않도록 하고요. 애가 눕힌 자세에서 숨을 잘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숨을 못 쉬게 되면 그 순간에도 뇌에 그 산소가 안 가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잘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이 난다 그러면은 바로 119가 못 온다 그러면은 열 나지 않게 좀 옷을 벗기고 물도 좀 닦아주고 그 경기 양상을 잘 확인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한 눈의 위치나 경련이 전체라 했는지 한쪽만 했는지 손발은 어떻게 떠는지 몇 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의사들이 그 다음에 얘를 더 검사를 할지 아니면 데리고 있을지 그냥 지켜봐도 될지 이런 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좀 많이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이 순간의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성경련이면 하루에 2번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9를 불러서 빨리 병원을 가서 애기 열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집에 있어도 되지만 열이 나면 또 경련을 하기 때문에 열성경련은 저는 좀 그냥 병원에 와서 입원을 하루 이틀에도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성경련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는 거 당연히 열없이 경련했을 때 가야 되고요. 그리고 다친 후에 경련을 했다? 이거는 좀 사실 문제가 이거는 뇌에 피가 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열날 때 경련을 하지만 너무 오래 했을 때 그리고 몸이 한쪽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그리고 여러 차례 경련 하루에 2번 이상 했을 때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련을 하지만 15초 이상 숨을 쉬지 않을 때 이러면은 뇌에 손상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RI 좀 찍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병원을 가게 되고요. 영아 기도 이물 폐쇄는 이제 아기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이제 기도에 뭐가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애기들이 이제 뭘 먹었다고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뭘 먹었을 때 좀 지켜봐야 되는지 응급실에 가야 되는지 좀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많이 오시고 어떤 분은 하루 동안 굶기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3가지예요. 배터리 먹었을 때 특히 그 동그란 디스크 배터리 먹었을 때는 바로 응급실 가셔야 돼요. 그거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식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 배터리 먹었을 때 바로 가고 그다음에 뾰족한 거 먹었을 때 그것도 역시 천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석을 먹었는데 2개 이상 먹었다? 그것도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자석이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2개 이상이 되면은 장과 장 쪽에 어느 쪽으로 가갖고 이렇게 서로 붙어버려서 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석 2개 이상 먹었을 때 그때는 바로 응급실을 소아 내시경이 가는데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소아 응급 내시경이 가능한 곳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얘가 뭘 먹었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우선 엑스레이부터 찍어보세요. 엑스레이부터 찍어보면 모양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 그럼 그걸 갖고 오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서 옆에서 같이 엑스레이 찍으면 그걸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영아의 가장 큰 원인은 기도 폐쇄고 아기들이 이렇게 뭐 먹었을 때 우리 이제 잘 아시는 하임리히법 하면 되는데 하임리히법은 1세 이상 애들한테 하는 거고요. 1세 미만 애들은 하임리히법이 아니라 다른 이런 모양으로 하게 됩니다. 하임리히법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거 많이 아시죠? TV에서 보셨잖아요. 특히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이걸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뚱뚱하신 분들, 목이 좀 짧은 분들, 그리고 또 급하게 먹으시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앞으로 꽉 잡으셔갖고 여기 엄지 손가락 나오시는 그 부분을 꽉 그거를 해서 여기를 명치를 들어 올리듯이 들어 올리는 이게 하임리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점프하듯이 뛰어면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세 이상부터는 이 하임리히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1세 미만의 영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CPR이랑 이걸 다 이어지는데 CPR이나 이거나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의식이 있는지 아니면 얘가 정말 먹었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형을 갖고 왔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먹었어요. 먹었으면은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이거를 먹었나 아니면은 괜찮은가 이거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아기한테 너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는 거죠. 얘가 쌕쌕거린다? 그건 뭔가 막혀있기 때문에 소리가 쌕쌕 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쌕쌕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입술에 청색증이 있느냐 이걸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아기들이 이제 돌 전 애들은 목을 잘 가눌 수가 없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먼저 만져갖고 목을 잡고 이렇게 아기를 들어줘서 요 무릎 요 허벅지로 다리 위에 올려서 요 두 손가락으로 아기는 상당히 작거든요. 두 손가락으로 가슴을 5번 힘차게 눌러주는 거죠. 아기를 밑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그러고서 하면은 아기를 다시 목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을 잡고 뒤로 돌려서 다시 이쪽에 놔서 이번에는 손바닥 요 부분으로 등을 5번 힘차게 차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근데 이게 저희가 인형이 없어요. 제가 집에서 우리 애들 갖고 노는 인형 갖고 왔는데 대부분 인형은 요거 빠져요.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쏙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빠질 때까지 계속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19 오기 전까지. 그래갖고 맨 처음에 이제 아기가 여기 1세 미만이나 10kg 미만 애들은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색증인지 소리 확인하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내가 못 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119를 꼭 불러야 돼요. 근데 119를 부를 때 119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다들 전화도 하시고 이런 문화도 있지만 다들 당황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그럼 아무도 전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꼭 누군가를 지정하는 거예요. 저기 하얀색 옷 입으신 분 119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꼭 한 명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시술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쉰 소리가 났다거나 아니면 청색증이 있는 거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119를 부르고 가슴 압박을 이렇게 가슴 넣어서 압박해주고 눕혀서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목을 잡고서 뒤를 돌려서 이번에는 등으로 이렇게 등 5회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5번씩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아기가 이제 다 뱉게 돼 있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여기 심폐소생술이에요. 이 심폐소생술도 방금 기도 이물 폐쇄할 때 빼는 하임리히법이나 뭐 이런 거 다 비슷해요. 맨 처음에는 항상 의식이 있는지, 얘가 정말 숨을 쉬는 게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요. 어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막 이런 데를 쳐갖고 뭐 누구 씨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지만, 아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요 발바닥을 많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발바닥을 이렇게 막 쳐줘서 갖고 얘가 반응을 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가 발바닥에 있어서 반응이 있나? 그리고 또 여기 입을 들어보고서 소리는 또 들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얘가 정말 숨을 안 쉰다. 그러니까 애기를 이렇게 눕혀놓고서 요거를 본 상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슴에 숨을 쉬는지 이렇게 들썩들썩 하거든요. 이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요거 시행을 하는데, 어른들은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렇게 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하잖아요. 애기는 그렇게 하면은 다 여기 완전 죽을 수밖에 없겠죠. 립이 다 깨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10kg 미만 애들은 이렇게 요 손가락 두 개로 여기를 눌러서 눕힌 상태에서 눕혀서 하나 이렇게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 하나, 둘, 셋. 이래도 애기들 이게 여기 부러질 수 있어요. 별로 안 센 것 같아도. 제가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애기 이제 심폐소생술 할 때는 계속 이렇게 다 조용한 가운데 우리만 이제 심폐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입으로 두 번 인공호흡을 해줘야 되는데,
입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호랑 입을 다 입으로 같이 물고 그 다음에 30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119 올 때까지 계속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슴 30회 하고 여기 가슴과 가슴선 요 정중앙을 이렇게 손가락 2개만 눌러도 되고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아기를 잡고서 엄지손가락 요 2개로만 시행해도 되고 대부분 아주 신생아는 이렇게 하고 좀 큰 아기들은 요 2손가락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기가 괜찮으면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119를 부르고 인공호흡 2번 하고 그다음에 30번 이 가슴이 올라온지를 확인한 후에 요거 2번 이 인공호흡 시행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좀 그러면은 1세 이상 좀 이 유아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가슴과 가슴 요 정중앙에 이번에는 손가락 2개가 아니라 아기들은 특히 9세 미만 애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어른들이 이 두 손을 합쳐서 힘을 주게 되면 또 여기도 갈비뼈도 빠지고 오히려 다발 장기 손상이 오기 때문에 요 손바닥에 요 부분만 이 손바닥의 반 부분 정도만 아기를 눌러서 4, 5cm 정도의 깊이가 들어간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압박으로 아기들한테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압박할 위치는 대부분 다 양쪽 여기 젖꼭지 부분 요 바로 밑에 완전 정중앙은 아니고 한 1, 2cm 밑에 바로 밑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30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여기 구분을 해보면은 9세 이상은 성인의 하는 하에서 그리고 1세, 8세, 그 다음에 1세 미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다르게 드렸죠. 그래서 맨 처음에 무반응인지 반응인지 확인을 하고 119를 부르고 누군가한테 말을 해서 그다음에 가슴 중앙은 똑같고 깊이는 양손으로 하는지 한 손으로 하는지 두 손가락을 이용하는지 압박 속도는 똑같고요. 반복 주기는 똑같습니다. 30회 컴프레션 그다음에 2번 인공호흡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근데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이제 AED라고 해서 그 제세동기를 배우긴 하는데요. 사실 그 제세동기 갖고 오면 거기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그래서 혹시 근처에 제세동기가 있다면은 그거를 사용해서 의료진들 오기 전까지 그걸 사용해서 하셔도 크게 무방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다보스 병원 응급실 이용 시간은요. 저희는 대부분 24시간 다보스 응급실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12개월 이상 아이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12개월 미만인데 좀 제외래 좀 많이 온다거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노트에 좀 써놓은 게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멘트가 돼 있으면은 그때는 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사실 과장님들마다 좀 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죄송하지만 전화를 한번 꼭 해서 문의를 해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낮에 오셔도 혹시라도 응급실에 왔는데 외래로 가도 되겠다 그러면 외래로 오게 돼 있고 외래로 왔어도 제가 이 아이는 응급실로 가서 진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또 응급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강의지만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